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2022년 군무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무원 대장부학원의 국어 강사 양양근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명 정도는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면접에서 만나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좀 있고 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군무원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 같은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학원 홍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군무원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이고 이런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군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 다른 내용, 보다 더 중요한 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군무원의 채용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왼쪽에 있는 공개 채용, 공채, 그리고 경력 채용, 경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 분들은 이제 공채, 공개 채용의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군무원에 지원할 때 필요한 군 경력, 장교나 부사관, 해당 분야에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민간 회사에서 내가 일한 사람이긴 하지만 경채 경력을 보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런 분들은 경채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공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공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군무원에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우리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중요한 필기가 있죠. 그 다음에 필기를 통과하면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이 2021년 8월 3일인데 8월 20일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현재 2021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과정에 있는 거죠. 필기가 끝났고 지난주에 그리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 그러니까 내년 7월이나 6월이나 있을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타트 라인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어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는 있는데 한국사를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 끝나서 필기 3과목, 4과목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영어와 한국사가 그렇게 벽이 높진 않다라는 거, 대신에 필기와 면접이라는 거대한 두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벽만 여러분들이 넘으신다면 최종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신체 검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수준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신체 검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되고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공채에서 앞과정, 영어와 한국사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돼요. 패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공무원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가 포함돼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와 한국사를 해야 됩니다. 20문제씩. 근데 부담이 굉장히 되죠. 사실 영어와 한국사가 고득점, 90점 이상은 나와야 이게 정말 합격권에 갈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군무원 시험의 장점이 바로 그거죠. 영어와 한국사를 필기 과목에 없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사는 패스만 하면 된다. 필기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패스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먼저 영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대학을 갔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저 토익이라는 두 글자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시험은 내가 치르진 않았지만 토익 들어보긴 했어요. 영어 시험이라는 거.
자, 그렇지만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토익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토익보다 더 쉬운 시험이 있다. 우리는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바로 이 지텔프라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에 자신이 없고 토익을 지금까지 한 번도 치른 적이 없고 이런 분들은 토익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지텔프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군무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익 점수로 환산한다면 57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군무원 7급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 9급에 응시하실 분들은 토익 점수 470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토익을 한 번이라도 치러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점수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점수라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영어를 안 하신 분들이 토익을 갑자기 공부해서 이 점수를 만든다. 470점 또는 570점. 못해도 진짜 영어를 자신이 없는 분들은 3개월, 6개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익에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허송세월이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이전에 내가 뭐 600이든 700이든 800이든 900점을 획득하신 분들은 뭐 토익이 만만하고 뭐 그래도 치러본 적은 있으니까 토익으로 그분들은 준비하셔도 돼요. 그러나 영어 울렁증,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토익하지 마세요. 토익하시면 안 됩니다. 지텔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뭐 토익이나 지텔프 시험 유형은 비슷해요. 듣기, 문법, 독해. 근데 지텔프 시험이 훨씬 더 쉽다. 자, 레벨 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무원 7급을 지원하실 분들은 그 47점 이상을 획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무원 9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32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웃긴 게 뭐냐. 토익을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찍어. 뭐 C, A 뭐 이런 식으로 막 찍어요. 그러면 못해도 280점에서 320점 사이가 나옵니다. 그냥 잘 모르고 찍어도 이 점수가. 근데 470점을 만들려면 공부를 몇 개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텔프를 해라. 지텔프 32점은 쉽게 말하면 토익에 300점, 320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어떤 시험의 유형의 난이도도 이쪽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점은 정말 간혹 가다가 찍어도 30점, 32점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2점을 획득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정말 지텔프는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이상 공부하면 안 됩니다. 딱 일주일 이내로 공부를 하셔도 32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2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문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듣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영어 듣는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게 아니고 한 2달, 석 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텔프 전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 하자. 문법만. 빈칸 넣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그런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법만 하셔도 32점은 충분히 나온다. 나머진 찍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47점을 목표로 하는 우리 7급 준비생들은 문법 플러스 듣기보다는 독해 쪽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47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텔프의 영어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뭐 인강을 수강한다? 실강으로 듣는다? 저는 그거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32점만 넣으면 되는데 대부분 9급이 많으시니까. 문법만 자료 엄청 많은데 인터넷에 내가 검색만 해봐도 또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지텔프 무료 강의가 그렇게 많은데도 뭐 인강으로 막 10만 원, 9만 원짜리 수강을 한다. 지텔프를 위해서. 그것도 32점을 위해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자료가 많이 있고 무료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텔프는 그렇게 무료 강의로 하셔도 충분하다. 또 이게 실강으로 들어버리면 한 주, 두 주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들으려면. 그러면 뭐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하고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도 32점을 목표인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에도
지텔프는 무료 강의로 다 열어놨습니다. 그것만 하셔도 충분하고 47점은 독해까지만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 영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돈 낭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패스만 하시면 돼요. 뭐 32점만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찍어가지고 67점, 68점을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32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패스를 했습니다. 좀 더 쉬운 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패스하시면 되고, 뭐 지텔프 시험 같은 거는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은 있어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기시험 한 달에 2번 있는 거를 치르시면 되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한국사는 자, 물론 이제 올해 발표된 그 시험 일정을 보면 9월 11일, 그 다음에 10월 23일에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화반만 시험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9급 기본반을 기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10월에는 응시할 수가 없어요. 10월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과 심화분들은 9월 11일 날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9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10월에는 시험은 있긴 있지만 이거는 7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심화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물론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렵게 공부해서 심화 취득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기본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심화를 하려면 그래도 공부량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까 영어에서 9급과 7급의 점수 차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사도 기본과 심화는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양이나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9월 11일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치르시면 제일 좋다. 한번 떨어지면 아마 내년 1월쯤, 2월쯤 다시 한번 시험이 있을 텐데 원서 접수 전에는 그래도 뭐 따놓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제일 바람직한 기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9급과 7급 분들은 9급은 기본 이제 한국사가 두 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중급, 고급, 초급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심화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만 하시면 돼요. 사지선답니다. 군무원 시험처럼. 그러면 80점 이상을 받으면 4급을 받게 돼요. 70점 이상이면 5급인데 5급을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군무원 시험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급 8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고 우리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을 접수하시면 안 되고 심화 단계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 단계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오지선다. 그러면 60점 이상이 3급이 되고 70점 2급, 80점 1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더 올라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3급까지만 취득해도 상관없다. 1급 받는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60점 이상이란만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80점, 60점, 80점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심화의 60점이 취득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9급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화 접수 안 하시고 그냥 기본만 하시면 그게 더 편한 공부법, 또 빨리 또 한국사를 패스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심화 2급, 1급 많아요. 초등학생들도. 근데 성인이 기본 80점 4급 받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4급 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사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셔라. 단지 시험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 끝내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러면 한국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사를 고등학교 때든지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 기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원서 접수부터 시험 실제 일정까지. 그러면 한 달 정도, 뭐 한 3주만 해도 돼요, 사실은. 3주 정도를 기출문제나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2월에 아까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9월, 8월 지금부터 벌써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사는.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한국사 한 과목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9급, 7급을 하실 거기 때문에 9급이면 3과목, 7급이면 4과목 플러스 한국사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달 정도는 9월까지는 한국사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국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의 점수가 2022년 7월이든 6월이든 군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따신 분들은 그냥 이때 새로 따시면 되지만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그 기한이 2018년 이후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는 3년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 시험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영어 성적이 있으면 또 보시진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익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가 내 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게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만 내 점수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 돼서 나중에 부랴부랴 성적표 출력하려고 하는데 출력이 안 돼. 그런 분들은 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원서 접수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내가 취득한 성적표, 종이로 된 성적표나 그런 일련 번호가 있어요. 내가 취득한 나만의 그 고유 번호. 그거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그걸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입력할 때 뭐 불일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이 성적표 사본을 제출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대상자들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표는 꼭 갖고 있자. 사본으로, 종이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그렇게 하시면 영어 한국사는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무료 강의가 있기 때문에 뭐 돈 주고 한국사를 또 막 몇십만 원씩 듣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별별 한국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무료 강의로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교재만 구입하셔서 유튜브에 최태성 1TV 검색하시면 기본이든 심화든 강의가 커리큘럼이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강의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분 것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군무원 시험의 지원자 현황, 또 모집 인원 이런 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부터 좀 보면 2017년에, 2018년에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군무원을 채용을 했죠. 1000명 정도. 공채, 경채 합쳐서. 근데 지원자는 항상 비슷했어요. 35,000명, 4만 명. 자,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대량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무원을. 군인은 전투와 훈련에 집중하게 하고 그 빈자리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우리 군무원의 수가 늘어나게 됐죠. 자, 근데 첫 해에는 지원자가 비슷했죠. 2018년이나 대동소이했죠. 왜 그러냐면 2019년에는 6월에도 시험이 있었고 12월 21일에도 추가 채용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많은 인원을 뽑게 되다 보니까 6월에 한번 뽑고 이때 한 뭐 3,000명 초반 좀 뽑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한 1,000명 단위를 뽑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산해서 이런 4,000명 정도를 뽑았던 거죠. 네, 갑자기 추가 채용이 생겼던 거고 그렇다고 뭐 앞으로 추가 채용이 있냐 없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항상 시험이라는 건 시험 치르기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올해 12월에 추가 채용이 있다고 한다면 9월에는 공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다. 10월 초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시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채용은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알아놔야지 12월에 시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19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비슷한 인원에 채용을 했고 지원자는 대폭 늘어난 거죠. 2019년에 추가 채용까지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2020년 4월에 이제 TO가 발표나다 보니까 준비생들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실제 준비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거죠. 2020년도에는. 그리고 이때까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고 2021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뭐 이런 문제 또 행정 뭐 필기 시험할 때 고사장 배치 이런 것 때문에 중복 접수를 안 받았어요. 2021년에는.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채용 인원은 6,800명을
대략 6,800 좀 넘긴 한데 대략 6,800명을 채용했고요. 또 지원자도 대략 66,000명 정도가 됩니다. 공채, 경채 합쳐서. 자, 원래는 2021년에 채용 계획이 5,200명이었어요. 근데 실제 발표를 해보니까 3월 말 4월 초에 TO 발표를 해보니까 최초 계획보다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물론 최초에 이제 경채 인원이 계획에는 더 많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공채 인원이 좀 더 많아지고 더 추가가 돼서 최초 계획보다는 1,000명 이상, 1,500명 이상이 더 모집을 하게 됐던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2021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뭐냐? 과연 내가 지원하는 2022년에는 어떻게 될까?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다시 1,000명으로 돌아갈지 6,000명보다 더 많이 뽑을지 4,000명, 5,000명을 뽑을지는 아무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2022년 3월에나 가야 2022년 3월에나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 뽑는 인원을 공표를 하겠죠. 물론 대략적인 예측은 12월 달이나 11월에 21년 국방부 예산이 통과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계획 인원을 발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2년에 지금 계획된 인원은 약 4,500명이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의 발표에서 2022년에는 4,500명 정도를 뽑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충분히 될 수 있다. 2021년에도 뭐라고 했어요? 계획은 5,000명대였는데 실제로는 6,000명이었고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로 뭐 예측하고 이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대략 내가 군무원을 지원했다 한다면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이거에 뭐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실제 계획과 발표는 다른 거니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머리를 너무 쓰지 마셔라. 신경을 너무 쓰지 마세요.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군무원을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직렬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직렬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첫 번째는요. 어쨌든 필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필기를 통과하려면 뭘 결정해야 되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직렬의 과목을. 그렇죠? 3과목이나 4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나한테 맞는 거. 적합한 거. 적성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예요. 직무. 그 직렬이 하는 일. 과목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실제 하는 일을 보고 선택을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셔야 된다. 자, 그러면 기준은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과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만 국어, 전공 과목 1, 2, 3, 7급이면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과목을 또 공부하실 이유는 없어요. 1, 2년만 하시면 됩니다. 과목은. 근데 업무는 여러분들이 20대에 들어가고 30대에 들어간다면 못해도 20, 30년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나한테 맞는지 이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옵션. 그냥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옵션 정도.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과목도 필요 없어. 업무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집 근처 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딱 집어서 가기는 어려우니까. 뭐 커트라인이 낮은데 커트라인 낮다고 해서 과목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막 전자직 가보세요. 막 40 몇 점이에요. 통신직 작년에 뭐 50점, 40점이었거든요. 커트라인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와, 그 과목 정말 쉽구나.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커트라인, 기술직 쪽은 좀 낮은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커트라인도 어떻게 보면 직렬 선택의 기준에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있지만 중점 요소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과 경쟁률. 아, 우리 직렬이 몇 명을 뽑지? 아,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와, 400명 뽑네? 500명 뽑네? 그러면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가? 아, 그래. 내가 400명은 들어갈 수 있지. 500명은 내가 들어가지. 근데 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뽑는 곳에는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뽑든, 뭐 10명 뽑든, 100명 뽑든, 400명 뽑든, 500명 뽑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커트라인 40점이든 70점이든 80점이든 뭐 어때? 내가 그 점수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커트라인 이상으로 취득할 생각을 해야지, 아, 이 점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커트라인에 연연하고 뭐 경쟁률이 어쩌고 저쩌고 모집 인원이 얼마가 될까 이럴수록 내가 더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할 시간을 자꾸 뺏기게 됩니다. 네.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과목과 업무에 신경을 쓰셔서 선택을 하시되 그 이후에는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항상 때마다 시즌이 되면 학생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자, 22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시잖아요. 6월 아니면 7월에 실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21년 지금 8월이잖아요. 8월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멀어 사실. 10개월, 11개월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에 막 불필요한 정보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 시즌이 딱 있어. 어떤 그 시즌이 생길 때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3월이나 4월에 TO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집 인원이 실제로 팩트, 오피셜 몇 명 뽑는지가 3월, 4월쯤 나와요. 그러면 한 1월이나 2월쯤 되면 막 이런 얘기가 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 올해 몇 명 뽑는다네. 뭐 어쩌다네. 이번에 뭐 경쟁률 많이 몰릴 것 같다네. 어쩌다네.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것 같다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3월, 4월에 공식 발표가 팩트다. 그 앞에 어쩌고 저쩌고는 불필요한 정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뭐 주변 지인이 뭐 1월, 2월인데 알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월, 4월 원서 접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한 일주일 이내에 발표가 돼요. 원서 접수가 끝나면. 그러면 또 그 기간 일주일 동안 또 경쟁률이 어떨 것 같네 하다가 또 시간 다 가. 머리 아프고. 그리고 또 지나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럼 필기 시험이 6월이면 아니면 7월이에요. 군무원 시험은. 그러면 그때는 또 뭐가? 이 커트라인이 이때는 또 화두가 됩니다. 5월부터 해가지고 한 5월부터 실제 시험 끝난 그 필기 합격자 발표 직전까지 한 7월 말이나 8월까지 이게 화두가 돼요. 커트라인 몇 점이 될까요? 아, 경쟁률까지 다 나왔어. 오피셜로 뭐 10대 1이야. 아, 그러면 우리 직렬 9급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 70점일까? 60점일까? 어쩔까? 저쩔까? 다 그거는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이라는 거를 실제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커트라인은 언제 나오냐? 필기 합격날 그때 발표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 전에 커트라인 걱정하고 모집 인원 경쟁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군무원을 하기로 내가 준비했다면 얘네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공부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예측할 필요도 없다.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만 자꾸 이런 거에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커트라인, 경쟁률. 왜냐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할까 봐.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커트라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발표하기 전보다. 전문가? 없어요. 커트라인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해서 아직 지금 필기 합격 안 했으니까 커트라인 예측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쳐요. 전문가입니다. 저 AI가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근거로 작년을 근거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커트라인 이거예요.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문가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 예측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수험생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 10명을 모아놨습니다.
수험생 10명, 그리고 제가 있어요. 커트라인 예측 한번 해보시죠. 10가지, 11가지의 어떤 커트라인 예측이 나오겠죠. 그 중에 한 명은 맞추겠지. 근사하게 가겠지. 근사값 나오겠죠. 그러나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정신건강에 안 좋다. 필기 끝나고 나서는 괜찮아요. 그런 거 생각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필기 직전에는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다 불필요한 정보고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다. 맞힐 수도 있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직렬을 선택할 때는 과목과 업무만 좀 신경 쓰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은 그냥 옵션으로만 알아두시되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근무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작년 합격자들, 그러니까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뭐 이런 데 검색하시면 작년 합격자들이 어떤 부대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대략 나와요. 그럼 그걸로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선택 기준을 이제 그러면 좀 우리는 좁혀야 됩니다. 과목이냐 업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저는 많이 지원하시는 직렬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직도 있긴 있어요. 물론 기술직도 있습니다. 뭐 전자, 통신, 차량, 뭐 전차, 총포, 유도무기, 뭐 보건, 의무, 치무, 뭐 사서 이런 데도 있죠. 많이 있죠. 기술직이 더 많으니까 뭐 탄약이라든지. 근데 기술직은 어쨌든 대부분 학생들이 그 관련을 과목을 전공 과목을 대학에서 했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대다수예요. 대다수. 자격증 따면서 또는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술직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업무가 자기가 지원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래서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설명드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행정직이죠. 행정직은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국어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국어, 행정법, 행정학. 요거는 9급 기준입니다. 7급은 여기에 경제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군수직입니다. 군수직은 행정직과 다르게 잘 보세요. 군수직은 국어, 행정법, 경영학이에요. 행정직 9급은 뭐였어요? 경영학이 아니라 행정학이었죠. 군수는 행정학이 아니라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다. 행정과 군수는 한 과목 차이. 그리고 군수직 7급은 여기에 더해서 행정학을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국어는 공통이니까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법. 행정법은 당연히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뭐 요즘에는 법대, 법학과가 없으니까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법을 뭐 공부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 뭐 법과 사회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행정법은 또 다르다.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범칙금 얼마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아.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 행정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알긴 어렵죠. 처음에는. 그래서 행정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용어나 자체나 막 이런 게 너무 어렵고 판결 나온 그 사례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나중에 갈수록 행정법은 뭐가 된다? 효자 과목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행정법은 딱 정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막 꽈서 막 내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용어가 처음에는 낯설 뿐이지 그게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효자 과목, 그래서 고득점자가 제일 많은 과목이 행정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는 사람이 있고 행정법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과목이 나한테 적합한지. 뭐 쉽게 생각하면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어 진짜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었다 깨나도 수학 방정식 분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행정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경영학하고 행정학은 뭐 이론이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는 겹쳐요. 조직행동이나 뭐 인사 이쪽은 이론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경영학에는 이제 재무회계라는 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걸 하니까. 근데 뭐 재무회계가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3, 4문제까지 나오긴 하는데 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한테 맞는지 할 만한지 해볼 만한지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 회계를 경영학에는 같이 시험 과목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직과 어쨌든 군수직을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좀 더 어려운 시험은 이 행정학 때문에 행정직이 더 고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학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과목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행정학이 더 어렵다. 뭐보다? 경영학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학이 더 어려워요, 사실 실제로. 역사도 200년 이상 미국에서 건너온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도 있고 뭐 학자도 많고 이론도 많고 변화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정부 몇 개 처, 몇 부, 청 뭐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많아요. 경영학보다는 제가 봐도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뭐 2년 정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문제가 오류 있던 문제도 있었던 거죠. 작년에 4문제가 있었을 정도로 행정학은 좀 쉽진 않긴 하다는 거. 그러나 내가 행정직을 나는 꼭 해야 된다. 업무를 봤을 때. 그러면 행정직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 초시생들이 특별히 이 행정이라는 이 두 글자가 너무 익숙해. 많이 들어는 봤어. 행정, 아유, 들어는 봤죠. 행정, 들어는 봤어. 군수? 군수가 뭐야?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정보? 뭐 컴퓨터 하는 건가? 정보? 잘 모르겠어. 정보직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정보직인데 정보가 제일 없어. 행정 많이는 들어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고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다는 그 이유 때문에 행정직을 지원하시는 지원자가 사실은 제일 많죠. 지원자가. 그냥 많이 들어봐서.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요거 때문에 또는 행정법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직렬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계속 행정직으로 가기보다는. 처음부터 행정직 하신 분들은 행정직 하셔도 됩니다. 업무가 좋고 그나마 다른 직렬에 비하면 좀 더 편안하고 나을 수 있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시고 이런 관련 정보들을 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과목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군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이 그래도 행정학보다는 그래도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또 사람들의 말이니까 경영학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더 좋긴 좋은데 업무로 보자면 저는 군에서 뭐 장교로 3년 정도 저도 일을 하긴 했지만 저는 뭐 인사장교를 했기 때문에 행정직에 있었고 그리고 옆에 사무실 바로 옆에가 군수과였으니까 군수하는 일 또 제가 중대장 할 때 군수개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가 뭐 하는지도 알아요. 업무를 놓고 보자면 행정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과목은 군수가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정보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직은 말은 정보인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보가 제일 안 나온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요 과목. 그 다음에 이 요 과목 때문에 검색해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경영학은 그래도 시중에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다른 시험에 시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직은 국가정보학을 이렇게 객관식으로 보고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데는 우리 군무원 정보직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서 정보직을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국가정보학이나 뭐 정보사회론, 물론 정보사회론을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고 국가정보학 자체는 좀 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전쟁, 그 다음에 뭐 정보기구, FBI, 뭐 CIA, 뭐 모사드, 뭐 이런 이름,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오고 뭐 비밀 관련된 거, 뭐 첩보와 관련된 거, 기타 등등등등. 그나마 좀 들어봤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와서 학생들이 뭐 여학생들도 이 과목은 그래도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과목은 말은 정보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보 플러스 사회인데 이 정보 안에 뭐 인터넷도 있고 최신 이슈 뭐 저기 뭐야 IT나 IoT나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내용들 계속 나오잖아요. 뭐 기술들이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사회 과목도 있고 뭐 문헌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 내용도 있고 저 내용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에서는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왜? 외부의 시험이 이런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정보의 부족.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과목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지만 공부량은 행정법하고는 비교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쉬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고 행정법, 행정학도 한번 보시고 경영학도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딱 보면. 책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뭐 인터넷 말고 뭐 오프라인 서점을 한번 가보시면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로 과목을 선택해서 직렬을 선택하는 걸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 어쨌든 학문의 어떤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판단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장교로 있으면서 1년 이상 이제 인사 쪽에 있었습니다. 인사 장교를 하면서. 근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인사는. 인사 가는 거는 휴가 처리. 명령에 의해서 휴가가 나가니까 휴가 같은 거 이제 날짜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병분들이나 장교나 부사관분들 날짜 휴가 언제 나가는지 한 달 전에 취합해가지고 위에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출입,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명령, 기록 이런 거 계속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인사예요. 뭐 인사에 뭐 부관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관이라는 건 행사 진행이나 뭐 상장, 상훈 같은 거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전출입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사는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요. 인트라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힘들다, 어렵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파트죠. 재정 또는 격리라고 하는 파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돈 관리죠. 돈 관리. 예산, 결산하는 거. 우리 뭐 가계부 작듯이 그 부대,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이제 부대에 1년 예산이 있어요.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영수증 처리나 이제 뭐 CMS라는 이제 자금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게 빵꾸가 안 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연말에. 그리고 이제 감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데 업무도 또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재정관리단 뭐 서울에 있는 이런 재정관리관 가면 전체 이제 우리 국군 봉급 주는 데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이쪽 행정에서 담당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훈. 정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교육 같은 건데 이게 뭐 그 사단의 어떤 크기에 따라 좀 군단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튜브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방송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쓰고 편집하고 또는 오늘 뭐 특별한 어떤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고해야 될 거, 뭐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좀 정리를 한다든지 또 밖에 취재를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우리 군인이나 군무원 홍보하는 역할도 바로 이 정훈에서 하는 거고 뭐 예비군들 뭐 이런 거 정신교육 뭐 그런 거에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있을 때 촬영 같은 거, 신병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촬영, 입소식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정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책은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9급으로 갔는데 정책 뭐 자리가 많지는 않겠죠. 좀 더 급수가 올라가면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국방의 어떤 정책을 짜는 정책가, 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라고 있는데 복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군인 아파트, 숙소죠, 숙소. 그 다음에 BOQ라는 이제 독신자 숙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장교나 부사관분들 또는 혹 간혹 군무원분들 이렇게 이제 숙소를 줘요. 그러면 이 복지 담당관이 숙소를 관리를 하는 건데 행정에서는 그나마 좀 어렵게 좀 여겨지고 저도 이제 인사하면서 이 사단에 이제 저보다 위에 이제
복지 담당관이 이제 상사가 계셨는데 그분 하는 일을 보면 좀 몸이 힘든 게 보여져요. 느껴져. 왜 그러냐? 숙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군인 아파트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301호, 뭐 302호, 303호, 뭐 202, 뭐 이렇게 막 방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진짜 큰 데는 뭐 수천 명 군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숙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나가. 예를 들어서 7월 30일에 나간대요, 이 사람이. 근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7월 21일에 들어온대. 근데 방이 없어. 그럼 이 사람 대기해야 돼. 근데 나보다 계급이 높아. 이러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서 기다리라. 어디서 그런 얘기를. 아니면 막 방 달라고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한 달에 10건 막 이래 버리면 이제 그 조합하는 컨비네이션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에 넣어야 되고 누구는 대기해야 되고 누구는 대기하는 사람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복지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야. 원래 복지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내 복지도 챙기기 어려운데 남 복지 신경 쓰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복지 담당관분들이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숙소만 맡으면 괜찮은데 가끔씩 이제 간부 식당 같은 거 관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숙소만 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간부 식당까지 하라고 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플러스 또 PX까지 관리하라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이제 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조금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다른 업무에 비하면 복지는 조금 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직렬보다는 어쨌든 행정직은 무난하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부대별로 다 달라.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있었던 부대 인사는 할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출근하면 뭐 오전 12시라네. 점심 전에 모든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늘 비슷한 일이었고 업무였고 사람이 뭐 아주 많은 대규모는 아니었다 보니까 인사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부대별로 다르다. 대부분 인사는 편하겠지만 어떤 부대는 인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부대별로 다르다. 그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군생활 3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군대의 모든 부대의 어떤 파악하는 게 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3년 근무했으니까 제가 아는 지식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 모든 부대에 저걸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떤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힘들어. 근데 어떤 편의점은 사람이 별로 안 와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편해. 근데 같은 편의점이야. 메이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정이든 군수든 정보든 부대별로 기술직이든 부대별로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상관이 누구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군무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군무원을 안 하더라도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른 데 취직할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뭐 S전자 다닌다고 해도 편한 데는 편하지만 힘든 데는 힘들고, L전자 다녀도 편한 데는 편하지만 힘든 데는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부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듯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는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군수직 업무입니다. 자, 군수직은 뭐 영어로 하면 뭐 로지스틱스인데 뭐 쉽게 말하면 물류 같은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상품 관리, 생산 관리 이런 전반적인 관리하는 일이 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육군이나 공군에서 많이 뽑으니까 업무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럼 1은 뭐 식량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먹는 거. 쌀, 뭐 고추장, 뭐 참기름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군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걸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종은 뭐 대민 지원과 관련된 기타 물품인데 뭐 이거는 뭐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2종에 뭐 3종에 뭐 4종에 뭐 건축자재, 5종에 뭐 PX 물품, 생활물품, 뭐 탄약 이런 식으로 쭉 정해져 있어요. 9종에 뭐 손망실 뭐 이렇게. 손망실이라는 건 이제 AS 센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내가 하나를 맡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대가 좀 작다, 인원이 별로 없다 하면 내가 이 중에 2가지나 3가지까지 나 혼자 담당을 할 수도 있어요. 사병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 버리면 이제 좀 업무량이 좀 많아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은 주로 대부분 행정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내근이에요. 내근.
근데 군수는 그 내근 플러스 외 바깥에서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 재고 걸리면 어딘가 쌓아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길바닥에 있지는 않겠지. 그럼 어떤 그런 컨테이너든 뭐든 뭐 건물이든 거기에 물자, 일종부터 이렇게 물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군수품들이. 그럼 그거 이제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분출할 때 분출하고 또 필요하면 요청하고 그런 일들 하는 게 군수다. 그 다음에 뭐 보급하는 일, 그 다음에 연구개발, R&D인데 뭐 이거는 뭐 국방연구소나 뭐 이런 데서 뭐 전투화 만들고 뭐 군복 만들고 이런 건데 뭐 많이 가지는 않는 거죠, 이쪽으로는. 그래서 대부분은 1종에서 9종 업무를 담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업무다라는 거. 그래서 업무로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좀 더 행정보다는 몸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업무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라는 거죠. 과목은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고난도지만 업무로 놓고 봤을 때는 행정이 좀 더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군수에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이든 업무든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다. 남들이 하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학원이 뭐 이거 하라고 막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는 따르시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해야지. 학원에서 뭐 말도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뭘 추천해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상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준, 조건을 놓고 객관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잘하면 되니까. 뭐 행정이 아무리 커트라인이 높고 사람이 많아도 내가 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무서운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보다 열심히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군수도 뭐 무조건 힘들다고 또 그건 아니에요. 부대별로 다르다. 어떤 데는 뭐 편해서 뭐 산책도 나가고 뭐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데는, 편한 데는. 자, 그 다음에 정보직. 정보직은 이제 국방부, 그 다음에 육군에서 많이 뽑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나 해군, 해병대에서도 뽑긴 뽑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방부하고 육군이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에요.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보안 업무. 보안이라는 건 이제 시설 보안, 인원 보안, 뭐 비밀 문서 같은 거 보안, 그 다음에 뭐 계획 보안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시설 뭐 들어가고 나가는 뭐 그런 사람 출입 뭐 이런 거 뭐 군 안에서 뭐 해야 되는 뭐 점검 사항. 뭐 왜냐면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이제 관련된 보안 업무를 육군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안 업무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 좀 더 수도권 위쪽으로 보게 된다면 정보 수집 파트나 정보 분석 파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은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정보학 때 배울 거예요. 인간 정보, 뭐 신호 정보, 뭐 그다음에 뭐 영상 정보, 징후 예측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를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 촬영을 해서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무인항공기가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주든지 어쨌든 뭐든 정보라는 게 막 수집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 다 북한 정보죠. 그게 이제 수집이 되면 문제는 뭐냐? 막 정보가 이렇게 막 조각이 막 생겨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모으긴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분석 파트에서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육군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뭐 TOD 뭐라고 하는 뭐 그런 뭐 기갑 기계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무 TOD 영상 분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사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UAV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예요. 그래서 육군에서 뭐 리모아이나 송골매 같은 무인 항공기 날리고 뭐 공군에서 금강이라는 거 날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항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걸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뭐 대침투 분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하는 일 이런 거. 그게 이제 어쨌든 육군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일단 뭐 정보본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본부 예하에 정보사령부도 있어요. 뭐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이에요. 그냥 각각. 옛날에 안보사는 기무사였죠. 기무사. 방첩과 어떤 보안 업무, 뭐 육군의 어떤 사단이나 뭐 이런 거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사가 있고요. 용산에. 그래서 이런 데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군사정보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기술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군사정보, 그리고 기술정보는 이제 777, 37이라고 하는 777 사령부에 가게 되는데, 기술정보에서 하는 일은 물론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정보는 이제 신호정보라고 하는 도청이나 감청, 안테나,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777 사령부다라고 아시면 되고, 기술정보는 국방부에서만 거의 뽑고, 뭐 공군에서 막 1명, 뭐 2명 이런 식으로 가끔씩 뽑긴 하는데, 대부분은 국방부 기술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정보들은 육군, 국방부, 공군에서 많이 뽑는다. 그나마 정보직이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거는 내근이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데, 뭐 좋은 점은 그래도 정보 분석을 할 때 이제 수집이나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하고 용이한 건, 어쨌든 국방부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국방부라고 해서 무조건 뭐 서울은 아니에요. 저기 계룡대도 있고, 뭐 행정직 같은 경우 뭐 철원도 가고 그렇긴 한데, 정보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방부는 그래도 수도권에 배치될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 육군도 마찬가지. 그래도 수도권에 내가 고득점을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양이든 인천이든 시흥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광명이든. 고득점이라면. 뭐 공군은 뭐 기지, 전비가 있는데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는 뭐 우산이나 이런 데로, 청주나 이런 데, 원주 이런 데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보직에 하는 일들은 이런 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직, 군수직, 정보직이에요. 이거는 뭐 작년, 올해 뭐 이런 것만 분석한 게 아니라 뭐 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올해 2021년 기준으로, 그리고 경쟁률은 그 이전 것들, 한 2018년 이후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원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방부만 하더라도 뭐 150명 뽑는데 뭐 몇천 명 지원했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400인가 500명 뽑는데 13,000명이 지원했죠. 그래서 국방부 육군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만 한 3,000명 됐죠. 복수 지원이 아닌데, 중복 지원도 아닌데도 2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몰라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쉬우니까 지원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준비하시던 분들이 한국사나 영어가 없으니까, 또 군무원 시험이 한 해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과목은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가장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 많이 뽑으니까 이 경쟁률은 좀 떨어진 거지, 예전 같았으면 100대 1, 130대 1은 그냥 넘었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자를 보면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인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16대 1에서 많으면 30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모집 인원은 뭐 해마다 달라요. 뭐 지금은 이제 대량 채용을 하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뭐 육군만 하더라도 400에서 500명 이상을 뽑는 거고, 국방부가 150명, 역대 최고로 많이 행정직을 뽑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아지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행정이 다 서울 용산으로 가냐, 그러진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원을 뽑는다. 여기도 뭐 채용 인원은 400명대까지 됐어요. 예전에는 뭐 50명 뭐 이렇게 채용하긴, 30명 이렇게도 채용하긴 했는데, 지금은 대량 채용이니까. 그 다음에 뭐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는 2,000명. 물론 얘네 저기 행정이나 군수에 비하면 정보직은 인원은 좀 적은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가지고 검색에도 안 나와. 정보직인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거나 그 과목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행정이나 군수 이런 거는 행정법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경쟁률은 적게 뽑았을 때 뭐 이럴 때는 뭐 8대 1, 요즘같이 좀 많이 뽑고 할 때는 이제 20대 1도 있고, 군마다 이거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한 150에서 200명 단위로 통합을 하면 뽑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보직은 적게 뽑았었어요. 뭐 많이 뽑아야 20명, 30명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래도 어떤 그 직렬에 하는 일 업무에 비하면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9급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뭐 7급을 또 기준으로 한다면 7급 같은 경우도 뭐 행정이나 군수도 많이 뽑고, 정보직 같은 경우는 안보사나 육군 7급에서도 채용을 하는데,
어쨌든 7급 시험의 난이도는 이거는 심리학이 추가되는 거예요. 경제학이 추가, 행정학이 추가, 심리학이 추가. 그러면 경제, 행정, 심리. 당연히 심리학이 공부량은 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직 7급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수험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목의 특성상.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는 일과 과목과 이렇게 지원자, 경쟁률, 그 다음에 커트라인, 점수까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수적인 요소로 정보로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을 때는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트라인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이 커트라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필기 합격자가 있잖아요. 필합자. 필기 합격자 중에 쉽게 말하면 꼴등이야, 꼴등. 그 꼴등의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필기 합격 꼴등의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 필기 꼴등의 점수가 행정직은 72점이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400명대로 뽑았다. 그러면 4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5배수, 여기에 이제 1.5배수를 곱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3배수로 다시 바뀌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1.3배수만 해도 400명을 채용한다 하면 필기 합격자가 520명이 돼요. 근데 동점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못해도 550명에서 600명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필기 합격자가. 그러면 이 꼴등, 600등, 520등의 점수가 72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등 점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의 평균 점수가 아니에요. 72점은. 그래서 꼴등 점수가 72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트라인이라는 걸 예측한다라는 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꼴등이 점수를 몇 점 맞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래서 어쨌든 많이 뽑고 인원이 늘면 늘수록 시험 문제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평이해야 돼. 전년도와 채용 인원은 비슷하다면 시험의 난도나 난이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커트라인이라는 게 요동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 400명 단위로 뽑았으니까 72점까지 400등까지 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87점은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86, 85, 87이었어요. 국방부 행정 같은 경우. 그때 뭐 뽑는 인원은 100명도 안 됐죠. 뭐 30명, 50명? 아마 그 정도 아마 됐었을 텐데 이 정도 됐을 때는 50등에서 끊어버리면 당연히 87점의 커트라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상위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400명 안에도 상위권 학생들은 이 점수가 있겠죠. 87, 90. 당연히 있지.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한없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뽑는데 커트라인을 예측해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충 이 점수에서 이 점수 사이라고 보는 게 좋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면. 네. 자, 그 다음에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아서 군수직도 70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적게 뽑았을 때, 뭐 50명 단위, 40명 단위 뽑았을 때는 육군 군수도 78점까지는 점수가 올라간 적이 있었다. 최근 3, 4년 전에는요. 그 다음에 정보직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방부 같은 경우 군사정보 9급 65점까지 커트라인이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작년 육군 같은 경우 이렇게 73점이 됐던 적도 있었죠. 뭐 69점이었던 적도 있고 공군이 73점이었을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공군이 작년에는 또 66점으로 또 떨어져 버렸네. 원래 공군이 좀 더 높아야 정상인데 커트라인이 요동을 쳤던 거죠. 눈치 작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의 등폭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정보직 7급 같은 경우에는 73에서 81점 사이가 최근 합격 점수였었어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많이 뽑냐, 필기 합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커트라인은 요동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비슷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격자들의 특징은 전체 군무원 인원이 아닙니다. 그걸 조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만 합격했던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제 여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6대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19살, 그러니까 고3 졸업하면서 군무원 시험을 치르면서 합격이 됐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죠. 최저 연령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쪽 고양시인가 일산에서 근무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 공채였습니다. 저도 경채인 줄 알았는데 공채였어요. 9급 공채 52살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뭐 군수직 같은 경우에도 47살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군사정보 7급 공채 국방부 작년에 45세, 44세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전체 3등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에 뭐 신경은 쓰긴 써야 되는데, 물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 공부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직장도 병행해야 되고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래서 뭐 합격률은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긴 있겠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면 나이에 적고만큼은 본인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 뭐 그게 뭐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공부 기간을 보면 좀 짧게 하셨던 분들은 최소 3개월에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다. 정보직 같은 경우. 근데 정보직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베이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학 전공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바짝해서 어쩌다가 뭐 좀 운 좋게 걸렸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3개월, 4개월에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고,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긴 있었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7개월, 제일 빠르면.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7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는 게 우리 군무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과목, 어쨌든 4과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커트라인이 뭐 아주 높아요. 막 80, 막 90 넘보지 못할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60, 70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간에도 합격권은 나왔고, 과목이 공무원과는 다르게 5과목, 7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3, 4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합격권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력이나 어떤 공부를 했던 그 과정이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대학 수능 가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좀 좋아하지 않았거나. 근데 나중에 이제 직업을 찾고 하다가 군무원이라는 게 있네. 과목이 적네. 커트라인 괜찮네. 이러다가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냥 전제하세요. 나랑 어차피 똑같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부가 안 돼.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원자 6만 명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어차피 나도 처음부터 백지부터 시작하는 건데 저 사람들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남들과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만 돌아보십시오. 자기만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 그래도 못해도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는 못해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공부 시작한 지 한 2개월 후면 이 정도 순공시간 순수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다 공부 시간 치면 안 되죠. 핸드폰하고 그럴 텐데 잘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 빼고 순수하게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못해도 이 시간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군무원 시험이 뭐 고시도 아니고 뭐 공기업 준비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안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긴 보지만,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내가 고득점을 하면 더 좋은 거니까 이 정도 시간은 해주시라는 거죠. 물론 더 하셔도 돼요. 12시간, 14시간 더 하셔도 됩니다. 막 변호사처럼 공부하셔도 돼요. 변호사 되려고. 의사 되려고 공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내가 사용을 해야 되고, 뭐 하루에 2과목을 하든 3과목을 하든 그거는 자기만의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월요일 어떤 거, 화요일 어떤 거, 수요일 어떤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약한 거를 좀 더 많이 해도 되고, 아니면 하루를 시간을 계획을 짜서 쪼개서 3과목을 해도 되고 2과목을 해도 되고 4과목을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더 적합하게, 본인에게 더 적합하게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공부하라는 이유는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점심시간 빼면 8시간에서 어쨌든 9시간 정도는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잡을 위해서. 8시간, 9시간 일해요, 일. 워킹. 근데 여러분들도 뭐예요? 취준생이야. 군시생. 취준생. 저는 취준생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잡이라고 생각해요. 직업. 취준생도 직업이에요. 군시생도 직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 남들 일하는 만큼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직업인데 취준생도 엄연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서 문제지. 7시간, 10시간 공부 안 하고 계속 딴짓하고 딴청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책 열었다가 덮고 점점 책 덮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군무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한번 불질러 보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군무원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어. 군무원을 하다가 다른 걸 하셔도 돼요. 공무원을 하셔도 되고 대기업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뭘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전에는 공부 안 했지만 어쨌든 공부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면 이 과정 안 겪을 수가 없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공부했든 안 했든 대학을 좋은 데 나왔든 말았든 상관없어요. 신경 안 쓰잖아요. 군무원은요. 평가 요소에 없잖아요. 대학이. 내 공부만 하자. 나에게 주어진 3과목, 4과목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걸 지키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 방법은 어쨌든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자들 수기도 좀 보면서 좀 참고를 좀 하시되 그 중에 나한테 좀 적합한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후기 보다가 시간 다 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어쨌든 모든 과정이 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정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는 어쨌든 암기와 이해라는 큰 덩어리가 필요하고 문제풀이에서는 오답 노트 같은 거 꼭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문제를 많이 푸는 건 필요는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 많이만 풀고 끝나면 안 돼요. 문제집만 쌓여. 그러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내가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하라? 반복하고 틀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왜 틀렸는지. 나는 1번을 골랐는데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었어. 그러면 이게 왜 정답이 2번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도대체 이 바보 같은 애가 왜 1번을 왜 골랐냐 도대체 선택을.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야 바보야 왜 1번 왜 골랐냐 정답이 아닌데. 속았어? 아니면 문제를 파악을 잘 못했어? 아니면 너무 성급했어? 아니면 전혀 몰랐던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이 왜 2번인지에 대한 정답 분석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조금만 가미만 해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뭐 스포츠든 어떤 거든 모든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 분석이 필요한 거야. 상대 투수가 누군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다 나와. 그럼 그것만 연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타자들은 투수 연구. 또 투수들은 타자 연구를 하는 거죠. 제가 약한데.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분석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뭐 덕아웃, 벤치 같은 데 보면 노트북이 코치들이 막 이렇게 놔둬요. 덕아웃에. 그리고 코치들이 이거 보거든요. 선수들도 보고 투수들도 보고.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여기에 노트북에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볼을 쳤고 뭐 몇 킬로미터가 나오고 이런 거. 이거는 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군무원이 뭐 인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거 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은 사실 제일 잘 아는 거는 그 과목의 강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하실 그 강사님한테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 과목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지. 왜냐면 과목마다 공부법이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국어든 행정법이든 국가정보학이든 뭐 통신공학이든 뭐 자동차공학이든 뭐 탄약, 연력학이든 공부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은 어쨌든 그 과목의 선생님이에요. 학원의 뭐 직원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왜 합격할 수 있냐? 여러분들도 왜 고득점을 할 수 있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공부. 굉장히 지루한 단어죠. 아우, 싫어. 이전에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염려, 자기 불안, 낙심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여러분들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든. 어떤 거에 됐든 좋아하는 게 있어. 음식이면 음식, 스포츠면 스포츠, 여행이면 여행, 어떤 여행지, 맛집이면 맛집, 뷰티, 여성분들 뷰티, 뭐 화장품 같은 거 막 뭐 발라보시잖아요. 뭐 이 제품 뭐 발라보고 어디 가서 막 뭐 나오면 발라보고. 제가 볼 때는 다 빨간색 같은데 빨간색도 다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매트함 뭐 이런 것도 보시는 것 같던데, 밝기나 이런 거. 근데 그 선명한 그 차이, 미묘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걸 또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겨. 그리고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뷰티에 사실은 전문가죠. 우리 여학생분들은 대부분이. 남학생분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전문가야. 뭐 축구선수 이름 다 알고, 얘가 이적하면 어디로 갔는지, 키가 몇인지,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애가 몇이 있는지, 뭐 이적료는 얼마가 나왔고 앞으로 어디를 간다네, 다 알고 있어요. 다 꿰고 있어. 농구선수가 뭐 어떻게 다 알아. 전문가야, 전문가. 왜?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한다?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덕질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밥이 중요하지가 않아. 이거 찾아보는 재미에, 하는 재미에. 잠도 줄여가면서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새로운 거 나오면 관심 갖고,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 조금만 들어도 벌써 암기 다 했어. 노래 가사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면 패션, 컴퓨터면 컴퓨터, 게임이면 게임, 만화면 만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누구나 남들보다 지식이 많은 게 있어요. 누구나 남들보다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광하는 거.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공부하는 그 1년만, 제발 그 공부하는 그 1년 기간, 10개월, 11개월만 이거 하듯이 공부에 뭐 해라? 열정을 한번 쏟아달라.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하듯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하듯이 국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듯이 전공 과목 공부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고 열광하지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좋아하진 않는 거지만,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내 직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이것대로 노력과 열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투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공부에 몰입이 돼요. 다른 거 신경 안 써.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점점 끊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군무원을 왜 하는가? 나 진짜 원하는 거야? 원해서 하는 거야? 원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진짜 목표가 정확하고 군무원 합격이라는 목표가 새겨진 사람들만 열광하고 공부에 열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새길로 샥샥 나갑니다. 우리 뭐 국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수호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집. 제일 위험한 게 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만 잘 지키신다면, 이런 열정 여기다가 들이붓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뭘 하든 잘한다고 봅니다. 어떤 거든. 자, 그러면 방해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합격하고 싶은데 나를 항상 가로막는 애들이 있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승리하는 거죠. 자,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커. 자기 자신. 아까 말했죠. 나를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
나를 간직하기가 제일 어려워.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공부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왜? 목표가 별로 없으니까. 진짜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면 못 지켜. 근데 목표가 확실해. 동기부여가 확실해. 나는 진짜 이걸 해야 돼. 아까 어떤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열광하던 것처럼. 그러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거. 이것도 굉장한 방해 요소죠. 왜?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습관이야, 습관. 나도 모르게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항상 그냥 스마트폰을 열어봐. 뭐 그냥 아무 데나. 뭐 커뮤니티를 들어가든 기사를 보든 뭘 하고 있어 어쨌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니에요. 필요한 활동은 아니야. 그냥 시간 때우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공부에 신경을 안 쓰니까 자꾸 주변 것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의욕이 없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 왜? 재미가 없거든. 세 과목, 네 과목밖에 안 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재밌는 거 보게 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맛집 찾고, 패션 보고, 뷰티 활동하고, 스포츠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찾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해 요소,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 커트라인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쏟아져요. 근데 거기에 명확한 정답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이게 군대의 모든 군무원이 하는 모든 직렬의 업무가 이 정도 섹터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일반화해서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그걸 봐버리면 진짜인 줄 알아. 그럼 그것 때문에 걱정해, 근심해, 초조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러면 뭐가 안 돼?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자꾸 딴 거 하게 돼 있어. 멘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 마치 카더라가 많다라는 거죠. 이랬더라 저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이런 것들.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불필요한 우리는 정보의 홍수가 돼 있잖아요. 너무 많지. 조금만 찾아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다? 안 보는 게 제일 좋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무원 공부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접수 기간 3월에서 4월 이거 기억하고 이거 원서 접수만 제대로 잘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경쟁률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 인터넷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나중에 필기시험 고사장 발표가 또 시험 직전에 7월, 6월, 7월쯤에 나와요. 그럼 그때 한번 또 보고 그리고 시험 진짜 나 보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물론 뭐 순간순간 한 뭐 심심풀이로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 잠깐 정화 활동으로 뭐 핸드폰 하고 잠깐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정화 활동으로 핸드폰 보는 건 사실 눈 아프고 어지러워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쉬려면 그냥 진짜 쉬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건전한 활동을 하시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확실하지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대별로 많이 다르고 아는 정보가 이만큼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알아요? 초등학생이 글 썼는지 고등학생 썼는지 누가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불필요한 정보들에 많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커트라인 발표도 안 나고 시험도 안 받고 경쟁률도 안 나온 상황에서 커트라인 궁금하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고득점자들은. 관심이 없거든. 왜? 나는 그것보다 높을 거니까. 점수가. 그리고 난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자꾸 시간을 들이면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중요한 걸 생각하세요. 공부입니다. 공부에 필요한 정보를 생각하거나 찾거나 그래야지 다른 부수적인 거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근심, 걱정, 불안감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근심 한 덩어리. 스마트폰 보다가 누구는 잘 됐네, 누구는 잘했네, 못됐네, 누구는 어쨌네, 걱정 한 덩어리.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공부는 안 하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남들은 열심히 하는 건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하고 있어. 여전히 발전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공부에 집중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방해 요소는 신경 쓰지도 않게 되고 당연히 안 하게 돼요. 저도 사실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운동 같은 거. 근데 제가 수능 대학 가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은 나는 무조건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라는 저는 목표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동기부여 그냥 완전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했는데도 수능 공부하는 그 1년 동안은 축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할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내가 지금 1년은 더 중요한 게 축구가 아니라 대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있지만 지금 1년에 더 중요한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잠시 미뤄두고 합격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있지만 내 목표가 더 있다면 이 목표를 위해서 버리게 돼 있어요. 뭐가 되든 당연하게. 그게 친구가 되든 뭐가 되든 여행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안 하게 돼 있어. 알아서 끊게 돼 있어.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은 방해 요소는 신경을 안 쓴다. 커트라인 관심도 없어요. 경쟁률 그냥 참고사항이지. 아주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에 방해 요소에 계속 신경 쓰게 된다. 계속 발목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어떠네, 경쟁률이 어떠네, 점수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누가 놀러 가자네, 뭐 하자네, 아이고 덥네, 공부 안 하네, 춥네,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공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공부 안 하고, 배고프니까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뭐가 됩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0순위, 1순위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공부 인생에서 그 1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거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군무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갈팡질팡하거나 100% 마음 먹을 수 있는데도 한 60만 먹어. 그러니까 나머지 40은 다르게 다른 시간을 보내는 거죠. 더 중요한 걸 신경 쓰세요. 더 중요한 걸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운동선수들 막 엘리트 선수들 보면 너무 잘해. 우리랑 실제로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밥만 먹고 해봐. 저 정도는 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동기부여가 명확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밥만 먹고 한번 해보세요. 공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무원 아주 어려운 시험도 아니에요. 다른 시험 한번 여러분 치러보세요. 더 어렵습니다. 군무원 충분히 할 만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을 한번 굳게 한번 먹어보세요. 멘탈 싸움이 큽니다. 멘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의를 선택할 때는 어쨌든 뭐 학원이 많잖아요. 인강도 많고 뭣도 많고 샘플 강의 잘 보세요. 대신에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학원들에서 뭐 댓글 알바하는 것도 많으니까 댓글들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는 잘 취사 선택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강의를 잘 들어서 저 선생님이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잘 보시고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강 아니면 실강인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라이브로 봐야 된다. 내 눈으로 진짜 현장에서 봐야 나는 공부가 된다. 그러신 분들은 뭐 실강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집에서도 잘해. 독서실에서도 잘하고 혼자도 관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인강으로만 하셔도 충분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학원에서 뭐 관리해준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잘 해줄 수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강생이 있어요. 직원 한두 명이 100명을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선생님이 관리 못해요. 돈은 비싸죠. 근데 효과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걸로 다 합격해야지 100%.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공부는 누가 한다? 자기 자신이 한다. 당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여러분들 대신 공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결국엔 하셔야 돼요. 남한테 관리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나가지 않으면 관리를 못 받는데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남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주도해서 어쨌든 공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았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군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거라도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쨌든 이런 선택을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군무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저희 학원 소개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한 10초만 한다면 어쨌든 저희 대장부 학원은 2017년에 시작을 해서 군무원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필기나 면접을 저희가 이제 또 군무원만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수강생들 대상으로 면접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학원으로서 너무 상술 부리지 않겠다라는 거 지나친 광고하지 않겠다라는 거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겠죠. 학원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서 학원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인생 중요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라면 꼭 결과로 합격으로 보답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시고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생 사시고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또 저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